네, 그 다음은 코약 투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 점정약은 보통 비강 스프레이, 비강 점정액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렴 효과, 부은 점막을 수축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분비물을 묽게 해주고 그래서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비강이나 부비동 감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충혈 완화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 점정약인데 대부분의 코 점정약은 처방이 없이도 사실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약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비충혈 완화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비충혈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반동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충혈 완화제를 삼켰을 경우 심각한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니까 신중하게 투여해야겠죠.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이 비충혈 완화제보다는 생리식염수가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젤 스프레이는, 코 스프레이는 대상자 스스로 이제 많이 투여를 하죠. 그래서 투여 직전 금기가 아니면 코를 풉니다, 일단. 코를 풀고 그 주입구를 콧구멍 안에 넣죠, 그죠? 그 다음에 분무가 비도를 지날 때 이제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비강 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콧구멍 안쪽의 점막이 혹시나 자극을 받았는지 혹시 상처가 있는지를 잘 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분무를 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비강 스프레이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 점정약엔 부비동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감염된 부비동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투약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벌집골, 사골동이라고 얘기하죠. 에스모이드 사이누스와 나비뼈골, 저평골이라고도 얘기하죠. 스페노이드 사이누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머리를 침대 모서리 위에 대고 눕거나 아니면 어깨 밑에 베개를 받치고 누워서 머리를 뒤로 젖혀지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16-69번을 보시면 많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어깨나 목에 이렇게 대고 아니면 침대 모서리에서 머리를 이렇게 젖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안맥을 점적하게 되는 건데 이 벌집골은 우리 사골동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나비뼈골은 저평골이라고 얘기하는 부위인데 어쨌든 이쪽에 코 점정약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예. 그림 16-70에 조금 더 또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16-70에는 위턱굴하고 이마굴의 코 점적을 투여하기 위한 머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설명을 좀 보자 그러면은 위턱굴, 상악동이라고도 많이 하죠. 상악동.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위턱굴, 상악동이라고 많이 얘기하면 쉬운데 막실러리 사이누스라고 얘기합니다. 막실러리 사이누스와 이마굴, 전두동이라고 하죠. 프론탈 사이누스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마 있는 쪽이 전두동이고요. 그다음에 상악동이 위턱굴, 그래서 상악동. 그래서 상악하고 전두동에 사실은 치료를 할 때는 대상자가 아까처럼 머리를 젖히고 누운 후에 머리를 치료받을 방향 쪽으로 돌리도록 한다. 그래서 왼쪽 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왼쪽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죠? 왼쪽. 그래서 왼쪽으로 지금 돌아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상악동이라든지 아니면 왼쪽에 전두동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약물이 기관이나 기관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마터면 이러면은 이제 기관지나 기관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 점적액이 코 안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1분 이상 바로 누운 자세를 또 유지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은 코를 풀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1분 이상 똑바로 눕고 그다음에 몇 분 동안 코 풀지 말기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코약 점학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약에는 크림, 젤리, 폼 또는 좌약 등이 있는데 이는 감염을 치료하거나 질의 불편감, 소양증, 가려움증이라든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투여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과적 무균술이 많이 적용되죠. 여러분들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손 씻기는 내과적 무균술 같은데 많이 포함되고 외과적 무균술은 수술할 때 우리 손끝을 높이 들면서 그죠? 세심하게 그렇게 손 씻기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는데 진약 투여할 때는 외과적까지는 무균술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과적 무균술 정도면 적용시켜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약 투여에 대해서는 실습 16-18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6-18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질세척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질세척은 낮은 압력을 이용해서 질의 용액으로 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세척은 일상적인 여성 청결법은 아니지만 항균의 용액을 이용해서 세균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하고 자극적인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열이나 냉을 적용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거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에서는 멸균된 기구와 물품들을 사용하지만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존재하는 세균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므로 멸균 처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방 상처가 있으면은 무균수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습 16-18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 664페이지에 넘겨주세요. 펼쳐주세요. 예, 저도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다 펴셨죠? 664페이지에 보면 실습 16-18 진약 투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진약을 투여하는 목적이 먼저 나옵니다.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한다. 염증을 감소시킨다. 질의 불편감을 완화한다가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진약을 투여할 때도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사정과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면허 보조인에게서 절대 위임해서는 안 되고 간호사가 직접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은 대상자의 MAR, 그래서 투약 기록지죠. 투약 처방지죠. 그죠? 투약 카드, 컴퓨터 출력물, 덮는 포, 정확한 덮는 포는 사실은 회음부기 때문에 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음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꼭 포가 있어야겠죠. 정확한 질약이나 질크림, 그다음에 방수 패드, 노즐, 튜브 조절기, 세척액을 담을 용기가 포함된 질세척 세트 이런 게 세척액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는 방법을 보면은 수행 방법 보겠습니다. 투약 처방을 일단 확인하죠, 그죠? 질로 투약하는 게 맞나? 일단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레르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가장 최근의 처방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바로 책임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에 보면은 먼저 약병에 붙어 있는 라벨과 투약 카드가 또는 컴퓨터 출력물을 대조해서 약물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은 혹시 질정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실정이랑 투약 카드에 정말 질정 이름이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약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간호사는 투약 시 일반적으로 통증이 느끼지 않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려움증과 화끈거리는 느낌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대부분 대상자는 진약을 투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어떤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래도 질 부분이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기에도 괜찮겠죠. 계속 진약 투여를 보시면, 그래서 손을 씻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질 부분이니까 프라이버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컷된 스크린 같은 걸 꼭 쳐줍니다. 그래서 환자를 준비시키고 대상자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랑 어쨌든 2가지 이상의 환자 확인을 해야겠죠.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입원 팔찌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2가지 이상으로 환자 확인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자세로 눕도록 하죠. 보통은 누워 있어야겠죠. 누워서 다리를 세운 자세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소변을 먼저 보라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은 소변이 차 있으면은 대상자가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좀 비워서 방광이 비어 있으면 대상자가 치료 시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질내의 손상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질하고 어쨌든 방광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꼭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기 전에 소변 보고 오세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시고 오세요. 질정을 투약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등을 대고 바로 누운 자세, 앙화의를 취한 다음에 무릎을 굽힌 채 엉덩이 관절을 외회전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외회전시키도록.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누운 자세가 보통 많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회음부라 그러면은 그래서 다리를 보통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자세로 해갖고 지금 제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회음부만 노출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적절히 다 덮어줘야 되죠. 그래서 소공포라든지 뭐 대공포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죠? 그 질자약을 이제 질약물을 이제 넣을 부분만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덮어주셔야죠. 그래서 회음부만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품을 준비하고 자약의 겉포장지를 벗긴 후에 자약을 개방된 포장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겉포장지 벗기고 그 다음에 개방된 포장지 위에 이렇게 올려놓죠. 그죠? 포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입된 처방이나 크림, 젤리, 폼을 좀 채웁니다. 그래서 주입기로 지금 하는 거네. 그래서 주사기나 이렇게 주사기 형태로 된 주입기에 그 크림이나 젤리 폼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당겨서 넣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회음부를 먼저 깨끗이 소독을 해야겠죠. 그죠? 사정하고. 그래서 혹시나 분비물 같은 게 어떤 양상인지,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로 해갖고 한번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갑을 끼고 소독할 때는 당연히 질 입구를 시진하고, 제가 얘기했네요. 미리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또 불편감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 다음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음부 간호를 이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음부 간호를 하고 이렇게 질 자약을 넣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질 자약이나 뭐 크림, 폼 이런 걸 투여해서 질세척을 보통 이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 자약은 끝에 삽입되는 부위에 둥근 부위에 이제 윤활제를 좀 발라요. 젤리를 좀 끝에 바른단 말이에요. 자약 끝에다가. 그리고 장갑을 낀 검지 2번째 손가락을 얘도 이제 윤활제를 좀 발라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해야겠죠. 왼손으로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소음순을 이렇게 벌려요.
벌려서 질 입구를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질 후벽을 따라서 좌약을 8에서 10cm 정도 최대한 밀어넣어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최대한 질 후벽을 따라서 좌약을 8에서 10cm 정도를 밀어넣는다. 여기 보면은 자궁 경부가 질 전벽의 최상단 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 후벽은 질 전벽보다 2.5cm 정도 더 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질 전벽보다 질 후벽이 한 2.5cm 정도 더 길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제약 삽입 후에 그냥 바로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조금 5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좀 누워 있으라고 해야 되죠. 그죠? 일어나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한 5에서 10분 정도 있어라. 그래야지 이제 약물이 들어가면서, 효과를 좀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 베개를 좀 넣어서 엉덩이를 오히려 높인 자세로 해서 약물이 좀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은 후에 뒷천장까지도 쉽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베개를 이제 올려주는 거죠, 엉덩이에다가. 그다음에 질크림, 젤리 폼은 주입기 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기를 부드럽게 5cm 정도 삽입해서, 그다음에 주입기가 빌 때까지 내관을 천천히 눌러준다. 주사기 사용하듯이 이제 내관을 천천히 눌러주는 거예요. 내용물이 다 들어가도록 질까지. 그다음에 주입기를 빼서 타월 위에 올린다. 뭐 관장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입기가 일회용이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자의 설명에 따라 닦고, 투약 후 5에서 10분 동안 아까처럼 똑같이 좌약 넣었을 때랑 똑같이 바로 누운 자세로 조금 있으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 자약 투여하는 그림하고 주입기를 이용한 질 크림 투여하는 그 방법이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요거를 좀 아까 질 자약은 어쨌든 두 번째 손가락으로 8에서 한 10cm 정도 지금 집어넣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주입기를 이용해서는 어쨌든 질크림을 지금 끝까지 투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끝나고 나면은 5에서 10분 동안 바로 누운 자세로 있으라고 하고, 뭐 필요하면은 엉덩이에 베개를 받쳐주거나 해서 약물이 깊숙이 어쨌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질세척은 침상용 변기를 우리 대상자 밑에 대주고, 그다음에 튜브를 잠그고 세척기 용기를 질보다 30cm 정도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튜브와 노즐을 세척액을 한번 통과시키고, 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노즐을 조심스럽게 질 속으로 삽입하고, 이때 노즐을 엉치뼈 쪽으로 향하게 해서 질을 따라 삽입합니다. 노즐을 한 7에서 10cm 정도 삽입을 하고 세척액을 주입합니다. 이때 노즐을 몇 회 회전시키면서 주입하고, 세척액을 모두 주입한 후 세척액이 침상 변기로 흘러내오게 합니다. 그래서 질에서 노즐을 빼내고 대상자가 침상 변기 위에 앉아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시 휴지랑 해연물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분비물이 과다하게 있으면은 좀 패드, 기저귀 같은 패드를 대주는 거죠.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관장할 때랑 비슷하게 질세척도 생각하시면 돼요. 노즐로 이용해서 어쨌든 삽입해서 주입을 한 다음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해서 거기 세척액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갑 벗고 이제 손 씻고 하면 끝이 납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 이제 질약 투여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페이지 591페이지로 돌아오세요. 다시 591페이지로 돌아오세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질약 투여까지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른쪽에 고창자의 투여. 고창자란 말은 직장을 의미하는 거죠. 고창자약 투여. 그래서 직장약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창자라고 하지 않고 직장약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고창자란 말이 잘 익숙하지 않네요. 한글이. 그래서 직장약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약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자약을 쓰면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부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이 부위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상부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쨌든 이런 자약을 씀으로써 상부 위장관까지는 무리가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극을 피할 수 있고 약물의 맛이나 냄새가 불쾌한 경우 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실은 뭐 먹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좀 불쾌해서 환자분이 도저히 협조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변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먹는 것도 있고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지만은 뭐 냄새라든지 역겨워서 못 먹는 경우에는 좌약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약물이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많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온 정맥혈은 간을 통해서 운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고창자 자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장의 자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중의 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효과가 약물의 효과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의 자약을 삽입할 때를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상자가 왼쪽 옆으로 좌측 위로 눕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 다리를 구부리게 한다. 약간 뭐 가위 자세 같은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가위 자세 같은 걸 취하게 해서 엉덩이를 노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약을 삽입할 때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592페이지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자약을 삽입할 때 손에 장갑을 끼고 당연히 손에 장갑 끼고 해야 됩니다. 포장지를 벗기고 자약 끝에 둥글고 부드러운 부분에 또 윤활제를 발라요. 그죠? 아까 질정 넣을 때랑 비슷하죠. 질 자약 넣을 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둥근 끝부분이 먼저 삽입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끝에가 뾰족하게. 일로, 이게 이제 항문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둥근 부분이, 먼저 삽입되고, 여기는 이 편편하잖아. 이거 둥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활제는 점막의 자극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장갑을 낀 검지에 항상 두 번째 손가락을 쓰게 되는 두 번째 손가락이 좀 길고 그렇긴 하잖아요. 물론 세 번째 손가락도 길지만은 두 번째 손가락이 삽입하기 좋다단 말이에요. 윤활제를 바르고 대상자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입으로 심호흡하게 한 다음 심호흡을 하면 항문 관략근이 이제 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을 낀 검지를 이용해서 자약을 직장벽을 따라서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네, 잘 들어가요. 그래서 자약의 둥근 끝부분을 먼저 삽입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자약을 안쪽 항문 조임근의 안쪽까지 밀어 넣는다. 네, 그래서 한 10cm 정도 밀어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자약이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선 자약을 대변 안에 밀어넣지 않고 엉덩이 양쪽에 몇 분 동안 함께 눌러준다. 그리고 적어도 5분 정도는 왼쪽 옆 누운 자세나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약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힘주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힘을 줘서 조금 항문 조임금을 좀 조여서 좀 유지하고 있어야 돼. 자약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환자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위로 올린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자약을 지금 넣었죠, 그죠? 네, 그래서 한 10cm 정도 놓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나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약물이 좀 흡수되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뇌 관략근 안까지 삽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직장약 투여는 끝났고, 그 다음에 흡입약 투여를 보겠습니다. 592페이지 여러분들 592페이지에 보면 흡입약 투여가 있죠.
대부분 이제 흡입하는 약은 분무기를 사용해서 투여를 많이 합니다. 분무기는 대상자에게 미세한 스프레이나 수증기로 된 약물을 투여할 때 많이 사용되고, 분무를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자동식 방법하고 에어로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식 방법에는 자동 제조기, 오토마이저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흡입용이 다소 큰 미세 방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방법에서는 미세한 방울들이 산소와 같은 가스통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깊숙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에어로졸의 형태가 더 깊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계를 이용하는 자동 제조기, 네뷸라이저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에어로졸의 형태가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폐에 깊숙이 더 기관지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입기의 종류 중에 미터 용량 흡입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터 도즈 이날러 해가지고 MDI, 그래서 MDI라고도 부르는데 휴대용 소형 분무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16-72. 16-72는 593페이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형태. 여기 16-72 그림이 있죠. 있고 미터 용량 흡입기, A번에 이제 미터 용량 흡입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미터 용량 흡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DI.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그리고 약물이 캐니스터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대상자는 마우스피스로 약물을 이제 흡입하고, 약물 용액은 분무기를 통해 이동하는 공기의 힘에 의해서 미세한 입자들로부터 부수어져서 분무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MDI는 정확한 용량을 제공하고 필요한 부위에 기대하는 약효를 제공해서 다른 경로로 투약하는 약보다 전신 효과가 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된 약물을 MDI로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흡입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는 손으로 캐니스터를 눌러서 약물이 마우스피스를 통해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 한번 여기 이거 593페이지에 요거 MDI의 모습을 보면은 요게 캐니스터란 말이에요. 캐니스터. 요걸 한 번 누르면 조금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액체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를 이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오면은 이제 튀어나와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안에 이제 내용물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입구에 요거 뚜껑을 열어 가지고 입에 이제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약물이 더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우스피스에, 사실 MDI는 이런 형태인데 보통은 이렇게 형태인데, 여기 두 번째 그림 B 그림에 보면은 뭔가 여기 MDI 기본 MDI에다가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스페이서라고 불러요. 스페이서가 뭐 공간, 뭐 스페이스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이 어쨌든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그죠? 그런 형태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거 스페이서를 붙여놨나? 설명을 보시면은 스페이서는 분사된 약물이 약물이 머무는 통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 안에 있는 약물을 흡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하게 되면은 대부분 흡기하고 이제 호기할 때 이게 조금 약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간에 모이게 되면서 다시 재흡입하게 되면서 호기 때 소실되는 용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숨을 들이마시면 자동으로 미리 계량된 약이 분비되어 나오는 호흡 감지식
미터 용량 흡입기가 생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DI 사용법에 관한 내용은 대상자 교육을 참조한다. 그래서 MDI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래서 이 MDI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감소돼요. 그래서 간호사가 MDI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사정해요. 시간 지나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가 계속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를 교육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별 고려 사항이요. 그 MDI와 분무기를 네뷸라이즈를 투여할 때 연령별 고려 사항.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서는 약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동이 여러 번 호흡하여 모든 약물을 흡입할 수 있게 한다. 스페이서가 달린 게 좋죠. 그다음에 분무 치료에 사용되는 마스크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게 한다. 그쵸? 이게 사실 편하게 네뷸라이저 많이 기계 쓰면서 이렇게 마스크 쓰면 그죠? 마스크를 사용한 네뷸라이저 쓰면은 그냥 편하게 숨 쉬면서 불편하게 없죠 조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좀 호흡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또 여기 나오지만은 이 마스크를 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불편감을 느껴서 안 하려고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 공포감을 주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서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인형이나 이렇게 봉제 동물 인형에서 분만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에다가 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공포감을 덜 느끼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는 동안 그 부모의 무릎에 이제 아동을 앉게 해서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래도 긴장이 덜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호 고려 사항인데요. 미터 용량 흡입기. 그래서 MDI를 마우스피스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까 우리 입에 무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입에 무는 이 부분을 한 번도 안 씻고 계속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교육을 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씻어야 된다. 어떻게 씻느냐? 500ml의 물에 식초 60g을 넣어가지고 20분 동안 담가서 소독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MDI의 캐니스터에 남아있는 약물의 양을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그래서 한 개의 캐니스터를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캐니스터의 라벨에 붙어있는 분무 횟수를 1일 분무 횟수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캐니스터를 물에 띄우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뭐 물에 띄워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DI 이제 사용법이에요. 594페이지 여러분 펴시면 되는데 4페이지에 내용이 좀 길게 이렇게 있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이긴 하는데 같이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캐니스터가 흡입기에 완전히 단단히 끼워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뚜껑을 이제 벗기세요. 딱 벗겼다. 그 다음에 MDI를 바로 세워서 아까처럼 요 그림처럼 요렇게 여기가 입을 무는 거고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이제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 아이고. 네. 바로 세워서 잡고 3에서 5초 동안 딱딱딱딱 뭔가 알맹이가 들어있는 구슬이 들어있는 것처럼 뭔가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3에서 5초 동안 흔듭니다. 약물이 골고루 섞이도록 흔들고 편안하게 이제 숨을 내쉬라고 해요. 예, 따라하세요. 예, 내쉬었죠. 그 다음에 캐니스터의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캐니스터를 거꾸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입에서 2에서 4cm 정도 거리를 두고 그 MDI를 잡아요.
너무 입 쪽에 가까이 잡지 말란 뜻이죠. 지금 잡았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의 구멍이 목구멍을 향하도록 해서 마우스피스를 적당하게 입안에 넣고 입을 꼭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을 향하도록 해서 입으로 무는 거예요. 아까 마우스피스를. 스페이서가 달려있는 MDI는 항상 입안에 다 넣어야 돼요. 여기는 마우스피스를 적당하게 입안에 넣지만은 그냥 MDI는 스페이스가 달려있는 거면은 모두 넣죠. 그림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MDI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히 다 물진 않아도 조금 여유분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유가 조금 있죠. 그죠? 근데 스페이스가 달린 거는 봐봐요. 여기 완전히 물었죠. 그죠? 이렇게 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데 MDI의 키네시스를 한번 누르고 1회 용량이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천천히 입을 숨을 들이마셔야 돼. 3에서 5초. 이렇게 3에서 5초간 누르면서 그 다음에 10초간 멈춰요. 숨을 참고 그래야지 안으로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기 깊숙이 닫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MDI에서 입을 떼요. 이제 마우스피스를 이제 떼요. 떼고 입술을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마셨으니까 내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호기 중에도 세기관지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처방이 있으면은 한 번 더 투약하면 되는데 한 번 하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할 때는 여기 보시면 20에서 30초 정도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거예요. 20초 있다가 30초 있다가 투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약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물로 입을 헹궈요. 왜냐면은 좀 자극이 돼요. 약물 때문에 입안이 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 물로 치아를 손상시킨다는 옛날에 그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로 입을 한번 헹궈야 돼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약물 좀 제거하고 그래서 이거는 자극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감염이 위험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MDI 마우스피스는 깨끗이 씻어요. 마우스피스는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비누하고 물로 한번 마우스피스를 좀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말려 넣었다가 다시 뚜껑을 닫아서 끼워 놔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16-74번에 보면은 입을 벌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MDR을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피스랑 이 손을 잡는 거리랑 약간 차이를 좀 두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캐니스터는 보통 상온에 많이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 없어요.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함, 두근거림, 초조 발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의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MDI는 항염증 작용을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은 입안에 오히려 진균의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구강 간호가 필요합니다. 숨찬 환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MDI 사용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테로이드를 너무 장기간 하면은 오히려 진균 감염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강 간호도 그래서 입안 헹구고 양치질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해요. 양치 같은 것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흡입한 스테로이드는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는 단기적으로 기도를 개방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흡입 스테로이드는 기도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 주변을 밀봉하여 MDI를 입안에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우스피스에 스페이서를 이렇게 부착해주고죠. 부착해서 입안에 이렇게 넣어서 지금 흡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흡입법까지도 지금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척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척법은 보통 이제 뭐 간장할 때 뭐 그런 걸 세척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문에 뭐 세척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방광 이런 데도 많이 세척하죠. 그죠? 그래서 세척법을 한번 볼게요. 세척, 관주, 이리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물이나 다른 용액으로 채광을 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세척에게는 약물이 첨가될 수도 있다. 세척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광, 몸의 채광을 깨끗이 하는 것, 즉 이물질이나 과잉 생산된 분비액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방광이라 그래요. 방광에 소변줄, 폴리를 많이 끼고 있으면은 오히려 세균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균이라기보다는 이물질이 많이 생기지, 찌꺼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이렇게 방광 세척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열이나 냉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런 거 방광이나 이런데 아니면 소변줄 꽂은 부위로 요도라든지 뭐 이런데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있다 그럴 때 출혈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게 그죠? 냉으로 사실은 출혈은 지혈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차가운 생리식염수라든지 이런 거를 방광 쪽으로 폴리했는 카테터 쪽으로 주입을 해서 이리게이션을 합니다. 세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출혈이 약간 지혈의 효과를 가져오죠. 그 이후부터는 방광의 출혈 같은 게 조금 적어지고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많이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항균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할 때도 많이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불편감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대변 차했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세척을 함으로써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척할 때는 여기 보면은 피부가 개방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상처를 세척하거나 그럴 때는 무균 상태가 유지해야 되는 채광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질이나 고창자, 위를 세척하는 경우에는 내과적 무균수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방광 있잖아요. 방광 세척할 때는 비닐 장갑을 끼고 하지 않아요. 손을 깨끗이 외과적 방법으로 씻고 수술용 장갑, 수술용 장갑 있잖아요. 멸균 장갑이라 얘기하죠. 멸균 장갑을 끼고 해야 돼. 왜냐하면은 거기 안에 지금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묵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과적 묵은, 피부가 개방되어 있을 때 상처를 세척할 때도 이 수술 장갑, 멸균 장갑을 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방광 세척할 때도 묵은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방광 세척할 때도 외과적 묵은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 세척하거나 아니면 약간 직장 세척이나 이럴 때는 굳이 외과적인 그 무균술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닐 장갑을 낀다든지 그냥 손 씻고 내과적인 무균술만 적용하면 된다. 그다음에 세척할 때 사용하는 주사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에셉토 주사기, 뭐 아이셉토, 에셉토 이런 거 주사기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무스포이드, 요 B에 나오는 이렇게 고무스포이드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쓰게 된다. 주사기에는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간호사가 세척을 얼만큼 했는지 양을 확인하기가 좀 편하죠. 그죠? 이런 거를 쓰면은, 세프토 주사기를 쓰게 되면은 좀 편한 건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에셉토 주사기는 뭐 고무 벌브가 달려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혹은 유리로 된 그런 주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무 벌브에 공기를 짜내면 음압이 형성돼서 주사기 안으로 용액을 빨아들일 수 있고 벌브를 짜면 용액이 주사기에서 분출되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에셉토 주사기의 크기는 30ml짜리가 있고 120ml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스포이드. 고무스포이드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거. 예. 고무스포이드는 어디 갔어? 예. 여기 있구나. 예. 고무스포이드는 귀 세척할 때 주로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에셉토 주사기처럼 고무스포이드도 크기가 좀 다양하고 물론 귀 세척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물론 또 어떨 때 쓰냐면은
애기 이제 있잖아요. 신생아 이제 나올 때 뭐 흡입하거나 이럴 때 입에 있는 흡입, 뭐 코에 있는 흡입물 흡입할 때 이런 고무 스포이드 많이 쓰죠, 그죠? 그 외의 주사기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포메로이 주사기.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포메로이 주사기는 요거예요, 그죠? 포메로이 주사기.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쇠로 된 주사기 같은 거예요. 쇠로 된 그런 주사기 같은 건데, 예, 포메로이 주사기는 포메로이 주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부착할 수 있는 피스톤 주사기 있다. 우리 일반 관장할 때 쓰는 그 일회용 주사기 같은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피스톤으로 해갖고 주사기처럼 생겼죠. 크기만 50c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디 이제 이런 건 피스톤 주사기라고 많이 얘기한다. 이런 거를 세척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카테터는 심부 상처를 세척할 때와 방광을 세척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포메로이 주사기는 귀 세척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속 주사기다. 금속으로 된 주사기다. 이 주사기는 연결 부위에 실드가 있어서 용액이 밖으로 부사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실드가 있어요. 그래서 용액이 밖으로 분사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짤 수 있는 플라스틱 병도 귀 세척 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회음부 세척이나 상처 세척 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주사기가 있다. 네. 에이셉터 주사기, 그다음에 고무 스포이드. 네. 스포이드는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죠? 반대로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피스톤 주사기, 그 다음에 포메로이 주사기, 이렇게 세척하는 주사기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주차 이제 수업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마무리 이제 요약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1주차하고 2주차에 배우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은 약물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간호사는 약물의 속명 그리고 상품명 같은 거를 알고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약물 제조법령은 약물의 생산과 처방, 유통, 약물 투여를 관리한다. 의료법은 약물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에는 약물의 독성, 알레르기, 약물 내성, 특이 체질 반응, 약물 작용이 있다. 약물 자체보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약물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이, 연령, 그 다음에 성별,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기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대상자가 살고 있는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질병이나 질환 그리고 임신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투약 시간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도 약물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구, 설화, 볼점막, 비경구, 국소,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코위 영양관, 위조류관 등의 다양한 경로가 약물 투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약물을 투여할 때 간호사는 지정된 경로가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처방은 반드시 대상자 이름 확인해야 되고 날짜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약물 이름이 있어야 되고 용량이 있어야 되고 몇 번 주는지 입으로 주는지 주사로 아이브로 주는지 뭐 IM으로 주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처방한 의사 이름 그다음에 서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약물 처방전입니다. 투약 처방전. 그래서 간호사는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명확하지 않은 처방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이 페이지를 안 알려줬나?
668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668페이지에 지금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안 알려드렸네요. 668페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 또는 구두 처방은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지정된 시간 내에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간호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처방의 의사가 연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의사가 사실은 구두 처방했거나 뭐 전화 처방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꼭 거기에다가 연서를 해야 돼요. 그죠? 본인이 직접 낸 것처럼 다시 한번 처방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는 항상 어떤 약물을 주기 전에 대상자에게 신체적 상태를 항상 평가하고 투약력을 파악해야 돼요. 사정해야 된다. 다른 이상이 없는지, 이 약물을 놓기가 적합한 거 맞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 투약된 건 아닌지, 뭐 오류가 생긴 건 아닌지, 의사가 처방을 잘못 낸 건 아닌지, 이런 걸 조금 파악해야겠죠. 그죠? 혹시나 혈압이 없는데 고혈압 약을 처방했거나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사실 매년 많은 수의 대상자가 투약 오류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합니다. 대부분의 투약 오류는 투여 단계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약물 투여하는 동안 방해가 오류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오류의 심각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조정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약물과 용량이 투여되는지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물 조정의 세 가지 중요한 시점은 입원 시, 이동 시, 그리고 퇴원 시입니다. 그다음에 약물을 투여할 때 간호사는 정확한 투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할 때 간호사는 투약 기록지, 아까 얘기했죠. MAR, 요거와 약물 용기 라벨을 몇 번 이상, 3번 이상 확인해야 됩니다. 3번 이상. 그래야지 투약 오류가 안 생긴다. 그리고 간호사는 항상 약물 투여하기 전에 대상자를 확인하고 약물이 완전히 투여될 때까지 항상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여한 약물은 투여 후 가능한 빨리 기록에 꼭 남겨야 된다. 네. 여기까지 우리 2주차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지루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